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국단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보험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학습하실 부분은 우리가 운행자 책임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법률상 책임 부분을 모두 학습하신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실제 이제 법률상 책임이 이제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하는 부분 이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제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라는 법률상 책임이라는 부분과 보유자, 운행자, 타인, 운전자 및 운전자 보조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 그리고 이제 뭐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이제 손해배상진흥원이라고 해서 이 이제 자동차 보험, 특히 대인배상 의무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주는 이제 기구가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와 그 외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운행자 책임. 자,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제도의 제1번은 운행자 책임을 도입했다는 것이죠. 자, 기존의 민법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 발생까지 모두 피해자가 책임을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데 비해서 운행자 책임에 있어서는 운행자성이 추정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승객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삼면책 요건에 해당함을 누가 운행자 책임을 면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절취운전이나 양도, 그 다음에 취급업자에게 피보험 자동차가 위탁됐다는 그 내용, 그래서 운행지배가 단절됐다는 내용까지 누가 운행자 책임을 면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특히 타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운행자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 의무자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요. 두 번째로 승객에 대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그다음에 입증 책임의 전환 등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험 가입의 강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모두 대인배상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건설기계는 우리 자배법 적용이 되는 구종건설기계일 경우 자동차 보험이 대인배상1뿐만 아니고 대인배상2까지 의무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제가 이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건들의 우리 이제 피해자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나는 공제조합한테, 즉 이제 영업용 차량한테 사고를 당해가지고 공제조합이라는 보상을 좀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데 사고를 해서 이렇게 손해가 클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거꾸로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대인 원분이 가입되지 않은 차한테 사고 나셨으면 그나마도 여기에 대한 손해까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영업용 자동차는 모든 영업용 자동차가 대인배상2 무한보험이 의무가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꼭 100% 다 좋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달래듯이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자,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요, 상법상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있는 거에 더해서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따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진료기관에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법상 직접 청구권의 범위 내용보다 좀 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해당되는 피해자가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보험사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을 나에게 직접 주도록 청구할 수 있고요. 둘째, 이미 그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 치료비를 피해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결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험사로 하여금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해자의 고의사고의 경우에도 직접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가해자의 고의사고, 즉 피보험자나 대약자의 고의사고는 사실 우리 배상책임보험뿐만 아니고요. 모든 보험 영역에서 면책이에요. 그런데 대인배상원에 있어서는 비록 가해자인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라고 하더라도 우선 원칙적으로 면책으로 운영을 하는 건 맞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인배상원을 먼저 지급하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그 당사자에게 오히려 보험사가 구상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일반적인 다른 보험 영역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꿈도 꾸지 못하는 고의사고에 있어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이를 일정 부분이나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가불금 청구권입니다. 가불금 청구권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제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경제적인 부분이죠. 특히나 이런 차원에서 해당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예요. 우리 이제 흔히 옛날 우리 월급 받던 그 시절에 갑을 했어 했던 이제 그런 가짜로 먼저 이제 지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진료수가, 즉 치료에 관련된 것은 전액을 지급을 해주게끔 돼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손해 항목, 뭐 위자료라든지 상실수익액이라든지 하는 이런 다른 손해 항목에 있어서는 50% 범위 내에서 가불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험사는 명백한 면책사고 이외에는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뭐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중앙선 침범을 했다든지 또는 후미추도 사고를 냈다든지 뭐 이런 사고 이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불확정한 사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책임이 확정되고 과실이 확정되어야 이제 손해배상금을 합의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가불금에 있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과실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과거, 지금 현행 법령 말고요. 과거에는 이와 같이 가불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이제 사고 내용이 면책 등으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가불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에게 일단 그것을 구하고 난 후에 피해자가 자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우리 국가에서 가불금을 지급한 그 보험사에 지급한 가불금의 100분의 70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니까 설사 면책이 될 수도 있고 부책이 될 수도 있는 건까지 모두 해서 가불금을 지급해라라고 이제 독려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분의 70을 설사 국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100분의 30은 받지 못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불금을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건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약관에서는 이거를 100% 지급하도록 현행 자동차 자배법에서는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불금 제도는 여러분 설사 부책이 될 수도 있고 면책이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사고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가불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요, 해당되는 보험사의 본사가 있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처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가불금을 지급하고 설사 나중에 그 가불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부 기금으로 이제 가불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5번째는 압류 및 양도 금지, 즉 대인배상 원 청구권,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가불금 청구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제 정부보장 사업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받은 금액,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받은 금액, 뺑소니 차나 아니면 대인배상원 가입되지 않은 차, 아니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정보보장 사업에 따른 이런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 채무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6번 항에 나오는데요.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불명, 이제 뺑소니 사고라고 하고요. 자,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과 자배법에서는 보유불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런 사고나 무보험차, 즉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한 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부보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정부보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유가족,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 지원 등등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을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주체가 지금은 이제 손해배상진흥원이라고 새로 신설된 기구가 있고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재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원, 이제 흔히 책임보험료라고 하는 거기에 3%를 각 보험사들이 그리고 각 공조합들이 각출해서 국가에서 그 돈을 모아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해당되는 사업에 이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과 그 외의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이제 보험 혜택을 이제 정부보장서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제도. 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제도라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는 고시된 진료 수가에 따른 치료비만 받을 수 있고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의 진료 수가를 청구할 때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이를 먼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직접 청구권에서 보았듯이 아직 피해자가 실제 치료비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에게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관된 제도인데요. 의료기관이 보험사 등의 진료 수가를 청구할 때는 피해자가 설사 퇴원을 한다고 하면서 나간다 하더라도 아직 그 치료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내라든지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금 산정상의 특칙이라고 해서요. 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요. 최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은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자, 부상사고의 경우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관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가 100만 원이고요. 치료비 손해가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은 전액 보험사가 모두 의료기관에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 이 피해자는요, 모든 손해 600만 원 중에서 과실이 50% 있을 때 자기 손에 300만 원만 쥐어야 되는데 실제 보험사는 500이라는 돈을 먼저 투입을 했어요.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200이라는 돈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과실상계 제도를 특칙을 두어서 치료비의 경우에는 전액 보상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자, 장애 발생 사고에 있어서는 또 특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같은 경우엔 부상 항목 손해와 장애 항목 손해에 대해서 각각 과실상계를 해서 그 합산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과실상계로 인해서 부상손해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 금액과 장애로 인해서 과실상계한 금액, 산정된 그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아까 사망사고의 특징으로 사망체조보상금이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사고가 치료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부상에 따른 치료비의 전액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치료비 전액과, 그렇죠, 그리고 과실이 많음으로써 실제 사망 관련 손해가 2천만 원이 산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 관련 손해액 2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보상 처리하도록 책임보험금의 산정상의 특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의무보험계약 승계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배법에 이런 내용을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라는 부분을 우리 법률상 책임에서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명의 이전에 관련된 서류, 그다음에 매매대금까지 모두 완납이 되었을 때 비록 명의는 아직 양도인에게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양수인이 될 것이고요. 이때 양수인이 아무리 서둘러도 며칠간의, 하루간의, 몇 시간간의 그러한 간극이 생깁니다. 그렇죠. 시간적 간극이 생기게 되고, 이때 이 시간적 간극에는 양도인의 보험사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고요. 양수인은 아직 본인 명의로 차량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책임보험의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자배법에는요, 의무보험계약 승계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해당되는 양도인의 보험에서 승계한 것으로 추정해서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간주해서 대인배상을 원은 끊기지 않게 보상할 수 있게끔 제도를 운영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자세한 부분은 의무보험 113호 특별약관이라고 해서요,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 들어가 있는, 즉 의무보험계약 승계의 원칙을 구체화한 약관이 있는데,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이외에 이제 이 다음 챕터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보호제도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보호제도인데요. 첫째, 의무보험 113호 특별약관. 제가 그래서 아까 양도인과 양수인, 즉 양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도인의 보험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양도인의 보험이 어떤 보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라는 보험이 양수인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양수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차량의 명의자를 바꾸는 그 순간 최대 15일까지는 양도인의 보험에서 대인배상원을 양수인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보험과는 아무런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간주받아서 양도인의 보험에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의사고에 대한 지속청구권.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자배법에 있는 규정처럼요, 고의사고 발생한 경우에 지속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고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가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피보험자 개별 적용. 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제도의 취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 약관에 대한 내용 학습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 그러다 보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피보험자가 있고 그 피보험자 입장에서 부책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되는 약관상 제도가 바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 제도고요. 네 번째,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한다라는 우리 자배법 규정에 한술 더 떠서 입원 간병비까지 전액 보상하도록 좀 더 자배법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지의금 제도인데요. 가지의금 제도란 자배법상 가불금 제도하고 유사하지만요. 자, 우리 법률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실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부분 학습하셨고요. 그때 우선지급금 제도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요. 자, 가지의금은 우선지급금 제도가 됐건 가불금 제도가 됐건 아니면 약관상 규정이 됐건 간에 무엇이 됐건 간에 일단 피해자가 됐건 피보험자가 됐건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법령의 규정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해서 누구에게 가지급금으로 피해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직접 청구권의 우선 적용이란 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 손해액이 3억 원이고요.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1억 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2억 원이 후이라도 들어오면 그 청구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따른 보험금을 정산하도록 순서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먼저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사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망 한도가 1인당 1억 5천인데요. 이 피해자의 손해액이 2억 원이고 그 가해 사고를 낸 그 피보험자에게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1억 원을 더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다행히 보험사 한도는 1억 5천이 남아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1억 원을 쏠랑 받아가서 한도가 5천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피해자는 총액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도가 5천으로 주는 바람에 5천 뿐이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이 우선 적용이 돼서 한도가 1억 5천 남아 있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청구해서 1억 원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요. 남아 있는 한도 5천 안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1억 원 중 잔여 한도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1억 5천을 지급하는데 그중에서 1억 원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은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자,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5천만 원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억 원, 보험사로부터 1억 원 해서 총 손해액 2억 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상의 조항을 보면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및 이의시청 제도가 있고요. 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병원들이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치료비 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됐을 때 우리 또 의료기관들은 그거에 대한 이의시청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의료기관에 등과 관련된 이제 조항으로는 입원 환자 관리 등을 하게끔 의무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함부로 외출 외박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누가 병원이 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됐건 피보험자가 됐건 아니면 의료기관이 됐건 아니면 정비업체가 됐건 간에 이 자동차 사고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분쟁조정기관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자,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보장 사업 이외에 뭐 유가족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이제 재활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자, 사고 부담금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시작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자, 이제 작년 말에 이게 개정이 돼서요. 이제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그 비난 가능성 높은 사고를 야기한 그 사고 당사자에게 모두 구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 약물 마약 중독에 의한 운전사고 같은 경우에 대인배상원을 보험사가 실제 먼저 보상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금액 전액을 가해자에게서 받아오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 사고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 학습하는 그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자동차 손해보장법에는 대인배상원에 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는데 비해서요, 자동차 보험 약관은 대인배상원을 포함한 대인배상 전체, 즉 대인배상원과 대인배상 2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부담금의 내용도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고 대인배상원에서는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대인배상 2나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한 사고당 대인배상은 1억,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누구에게 그러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야기한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구상, 즉 뺏어올 수 있도록,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부분이 각종 법률상 제도,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률상 책임, 특히 민법상 책임 앞부분, 뭐 국가외상법상 책임, 뭐 다 간단하게나마 다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운행자 책임에 관한 내용, 운행자 책임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학습하셨고, 나머지 자동차 손해보장법상 해당되는 뭐 이제 규정들까지 이제 모두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첫째, 자,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성이 추정된다. 보유자 이외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무단 운전자와 절취 운전자다. 자,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즉 운행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즉 운행 지배가 단절되는 경우는 절취 운전, 양도, 취급업자에게 피보험 자동차를 위탁한 이 세 가지 경우이다. 자, 운행자 책임에 있어서 그 운행 지배란 결국은 지배 가능성, 반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운행자 책임은 타인에게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는 주체도 아니고 타인으로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아니다. 자, 타인은 운행자 책임의 객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타인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미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나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률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본 사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례 문제를 학습하실 때 가장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미치돌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자, 이런 내용이 사고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은 100%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 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과실이 없는 차량에 동승한 자, 즉 자배법상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있다는 점 항상
주의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치시면 절대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험사의 보상 책임에까지 답안지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 자동차 보험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2차 과목 4과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앞에서 작성한 판단한 내용이 틀리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뒷부분 보상 책임이라든지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쳐서 30점짜리 배점, 20점짜리 배점 답안지가 정말 망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또 이 마지막 4교시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가장 지치고 힘든 때 가장 실수하기 좋은 시점에 자동차 보험 과목이 시험 과목이 4교시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수 뭐 이제 다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나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학습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A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렇죠. 본인 소유의 자동차니까 보유자에 해당하고요. 운전하던 중 만약에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거기에 플러스 운행자 책임에 플러스 불법행위 책임까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담벼락을 충격해서 A와 동승한 친구 B, 동승 어떤 것 떠올리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배법상 승객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승객이 결국은 2명입니다. B와 C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보유자로서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또 직접 운전한 당사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요. 보유자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것처럼 근친자의 타인성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타인성 인정된다고 우리가 학습하셨습니다. 따라서 C에 대해서도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다만 B와 C가 동승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좀 더 사례에서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동승자 감액이 인정됐다. 몇 프로 반영해라.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감액 여부 이제 이것까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케이스 1이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마찬가지로 A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후미 추돌 이런 것들은 100%구나. 잘못했다. 100%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셔야 될 게 자, 승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을 테니까 운행자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자, 차 외인에 대해서도 삼면책 요건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렇죠. 삼면책 요건이라는 것은 나에게 보유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그 순간에 삼면책 요건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승한 친구 B와 A의 배우자 C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 D, 상대방 차량 탑승인 E가 사상하였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신호 위반했으면 A가 운전한 차량이 100%입니다. 자, 그리고 D가 운전한 차량은 과실이 없어요. 따라서 D가 운전한 차량, 즉 D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도 역시 D고요. 그렇죠. D가 운전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D의 입장에서는 차외인에 대해서는 즉 A, B, C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면책됐습니다. 왜? 차외인에 대한 삼면책 요건이 적용됐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죠? D는 자기 차량의 승객 E에 대해서는 E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B, C, D, E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동시에 신호 위반이라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D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실 없는 보유자 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 E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자, 우리 자배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케이스 2번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케이스 3번 보겠습니다. A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친구 B에게 일주일간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B가 운전하던 중 B의 졸음운전으로 담벼락을 추격해서 동승한 B의 친구 C, B의 배우자 D가 사상하였다. 자, 이때 B는 보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B는 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 책임도 있는데요. 이때 이 차의 운전이나 이 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아무런 관여가 되지 않은 A에게 운행 책임이 있는가? 그렇죠. 소유자를 비롯한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성이 추정된다. 무슨 설? 추상설. 그리고 이렇게 A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운행지배란 무엇이다? 그렇죠. 지배 가능성, 반환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차를 B에게 일주일 빌려주기로 약속을 해서 차를 가져갔지만, 자, 그 다음날 갑자기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이 차를 써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A는 B에게 전화를 할 수 있죠. 뭐라고요? 친구야, 미안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차를 좀 돌려다오. 아니면 자, 일주일 동안 차를 빌려주기로 했지만 이 차가 워낙에 고가의 차고 운전하기가 힘든 차라 너무 걱정스러워서 빌려준 그날 전화를 했어요. 친구 B야, 이 차 제발 조심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구 B가 어떤 게 걱정인지 알겠어. 내가 조심조심해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A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조심조심 하지 않은 거 내가 알게 되면 이 차 일주일 동안 다 못 빌려줘. 그때는 바로 반납해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부분.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배 가능성 및 반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똑같이 차를 넘겨줬지만 취급업자한테 넘겨줬을 때와 이렇게 넘겨줬을 때는 운행 지배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이유, 그 근거는 바로 지배 가능성 및 반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설사 A가 살고 있는 것이 B가 살고 있는 것보다 거리가 아무리 멀건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배 가능성 및 반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부분이고 법률적인 부분이지, 특히 운행 지배라는 것은 추상적인 부분이고 법률적인 부분이지 사실상의 부분이 아니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이 운행 지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추상적인 개념인 지배 가능성 및 반환 가능성이 운행자 책임의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 A 회사는 직원 B에게 회사 소유 차량으로 부산 출장을 다녀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B는 A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갔죠. 이때 A 회사는 B에게 차를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운전을 하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신가요? 그렇죠. 운전을 하게끔 편의를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이때 여전히 우리 점유권적인 제 입장에서 본다면 B라는 직원은 점유 보조자일 뿐이고요. 점유 보조자인 B를 통해서 A 회사는 여전히 이 지방에 가 있는 이 차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권자는 A 회사고요. 직원 B는 점유 보조자이지 점유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지고요. 자, 직원 B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여러분 사용자 책임에서 학습하셨죠? 예, 피용인의 불법 책임이 있고 사용관계,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것은 또 별도의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이 되고, 이때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즉 점유권자는 누구다? A 회사 하나뿐이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운행자 책임에 있어서 운행 지배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째 케이스는요. 이번에는 직원 B가 비소유 차량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자, 우리 직원 B보다 비록 차주인 B가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만 직원 B보다 직원 B를 더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A 회사지요. 따라서 A 회사도 지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직원 B는 소유자로서, 보유자로서 운행자성이 추정되니까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운행자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고요. B는 운행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케이스 4번과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똑같이 직원 B가 운전을 했는데 이때 사례 4번에서 직원 B가 운전한 것은 A 회사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비소유의 차량, 즉 소유자가 본인의 차량을 운전했다는 요 단어 하나만, 요 상황 하나만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 운행자 책임을 비롯한 법률상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운행자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뭐다? 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운행 지배, 지배 가능성, 반환 가능성, 점유권 유무로 따져야 된다라는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는 A 회사는 건설용 굴삭기를 기사 B와 함께 C에게 일주일간 임차를 했고요. 기사 B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에 굴삭기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임차인 C와 작업인부 D가 사상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소유자는 누구죠? A 중기회사. 예.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보유자는 누구죠? 그렇죠. C가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은 대외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D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연대해서 부담을 하고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점.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기사가 개입됐어요. 그렇죠. 떠올리셔야 될 거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누구죠? 이 공동운행자 A 중기회사 및 C 중에서 네, A 중기회사입니다. 왜? 기사 B를 통해서 굴삭기를 직접 지배하고 있고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사 B를 통제할 수 있는 A 중기회사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도 운행자 책임을 지고요. 이때 C는 A 회사에 대해서 타인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A 중기회사와 C 임차인은 연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자, 기사 B는 C와 D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요. A 중기회사는 C와 D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이때 A와 C와의 공동운행자인 A와 C와의 관계에서 C가 A에게 운행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타인성이 인정되는지 하는 부분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A 중기회사는 C 임차인, C 보유자에 대해서까지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개입됐을 때, 그렇죠. 기사가 개입됐을 때 두 가지 경우뿐이 없습니다. 차량을 사용 승낙할 때 기사가 들어가 있는 거, 대리운전 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본인 소유 자동차로 지방에 문상을 갔다 오던 중에 피곤해서 동료 직원 B에게 운전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운전자의 정의에서 그렇죠. 직업적으로 운전한 것뿐만 아니고 호의에 의해서 부상으로 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운전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은 뭐 소유자로서 너무나 당연한데요. 자, B는 점유자인가? 아니죠. 그저 운전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운행자 책임의 주체인 운행자에는 해당할 수 없고요. 불법행위 책임만 지는 것이죠. 즉 아까 6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유권자가 누구인가, 보유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야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운행자 책임의 잣대로 자꾸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자, 점유자가 누구인가, 보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문제 사례에서 찾아내서 판단해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 운전자 및 운전 보조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경운기 소유자 겸 운전자 A는 여기도 소유자가 나왔습니다. 농사일을 마친 후에 경운기를 운전해서 오던 중에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B가 운전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B고요. 사고 발생해서 B와 B의 배우자 C, 이제 동승자겠네요. 가 사상했습니다. 자, 이때 경운기 소유자 무슨 책임이 있죠? 예, 신호 위반 사고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운행자 책임은 있나요? 운행자 책임은 없습니다. 소유자인데 왜 없죠? 그렇죠.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상 적용되는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만 해당하지 농기계에 해당하는 경운기는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의 적용 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해당되는 자동차 상대방 차량은요, 비록 과실은 없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한 적용하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고요. 또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 8번 케이스에 대해서 A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요. 그렇죠. 오직 불법행위 책임만 있고 B는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이 없으니까 없지만 승객 C에 대해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즉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라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케이스 8가지 케이스, 좀 정말 기본적인 케이스인데요. 같이 학습을 하셨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점차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고 내용은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게끔 제가 조건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수록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보상 책임을 판단해야 될 조건을 또 제시해 드리는 사례 문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법률상 책임도 인정되고 보험사의 보상 책임도 인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각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사가 어떤 담보의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신체 손해사정사 과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이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 학습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스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사례 문제 8개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포인트로 드렸던 부분들, 지배 가능성, 반환 가능성, 기사와 같이 임대차를 했느냐, 승객인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적용 자동차인가, 가족인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등등등등 지금 제가 다뤘던 이런 주된 토픽들 항상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예, 좀 유의해서 주의 깊게 이해를 앞세워서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앞세워서 정리하시고 학습해 주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 시작하는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고 그 과정까지만 마치게 되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목이 아니구나, 저랑 같이 했을 때 그렇게 문제되는 과목이 아니구나, 오히려 즐겁고 좋은 과목이구나, 재미있는 과목이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
6회차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